환자분, 지금 약으로 해결할 단계는 넘었고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저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주사 꼭 맞아야 돼요? 네. 스스로 혈당 체크하시고 인슐린 주사 직접 놓으셔야 돼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사를 왜 놔요? 아니, 그게 내가 당뇨가 좀 있어서. 당뇨요. 갑자기 왜? 엄마가 건강하셔야 태어날 제 아이도 맡아서 키워주셔야죠. 제발 몸 좀 챙겨주세요. 네? 이거 저 장가 갈 때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이걸 엄마 병원비에 쓰면 전 어떡해요? 당신,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 어머님이 모으신 돈인데. 얼른 죄송하다고 해. 그 통장에 겨우 5천 있는데 거기서 1,000만 원 엄마 병원비로 쓰면. 아휴, 나도 모르겠다. 늙으니 자꾸 병만 생기고. 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 초여름 생일에 칠순잔치를 앞두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곳 유튜브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빼먹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칠순 노인이 무슨 유튜브를 하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런데 제 주변의 칠순 친구들 보면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본답니다. 저도 흘러흘러 이 채널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흠뻑 빠져서 휴대폰으로 기구하면서도 통쾌한 사연들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스마트 핸드폰을 쓰면서 한글로 글을 쓸 수 있게 된 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노인들끼리 하는 말로 흔히 말해 까막눈이었거든요. 아무런 배움도 없는 제가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얻는다고 하죠. 저의 칠흑같이 어두웠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행운 하나를 얻을라 치면 고지어서 더 큰 불행이 다가오고는 했거든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저도 참 사연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칠순을 앞두고 용기를 내서 즐겨 듣는 이 유튜브를 빌어서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노인이 옛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연습장에 끄적이면 제 며느리가 아마 컴퓨터로 옮겨 적어서 사연을 보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찢어질 듯 가난한 집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죠. 지금은 큰일 날 소리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말이 정답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동생도 여럿이었기에 언감생심 저는 학교에 가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에도 어린 동생들을 돌보다가 겨우 10살의 나이에 돈을 벌러 나가야 했습니다. 노름꾼 아버지는 돈 벌 생각은커녕 매일같이 집에서 한량처럼 지냈고 시장에서 나물 파는 어머니와 저는 그나마 동생들 먹일 쌀이라도 사려고 남의 집 논에서도 일하고 시장에 나물도 팔러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꾸역꾸역 생활을 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나이 17의 아버지가 노름빚을 감당하지 못해 저를 남의 집 식모로 보내버렸습니다. 안 간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안 가. 애들 두고 내가 어딜 가. 엄마 혼자서 애들 키울 수 있어? 아버지는 평생 정신 못 차릴 텐데. 엄마, 그냥 나랑 애들이랑 같이 도망가. 제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엄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가 불쌍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네가 가면 그 집에서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했어. 애들 다 굶고 있는데 그럼 어쩌니? 그 돈이면 내 아버지 노름빚도 갚고 애들 학교도 보낼 수 있어. 너만 좀 희생하면 돼. 리자야, 미안하다. 그 집에서 조청 만들고 꽈배기 팔고 그렇게 살다 보면 너도 기술이 생겨서 다른 데 가서 더 잘 살 수 있어. 딸내미 팔겠다는 말을 참 길게도 하시네요. 알았어요. 저 이제 출가 외인이고 다시는 저 찾지 말아요.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조청과 꽈배기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 집에 식모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주방 옆에 작은 다락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집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게 나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저에게 잠잘 시간이라고는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딱 5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보다 2~3살 많은 언청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 사장과 사모님이 힘들게 아이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성격이 참 괴팍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냅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소고기 묵국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왜 밥상에 청국장이 올라와? 야, 네가 우리 엄마 말 안 들었지? 아니에요. 사모님이 청국장 하시라고 했는데. 에이, 안 먹어. 그렇게 밥상을 엎으면 제가 다 치워야 했습니다. 언청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친구도 없고 항상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다가 저녁이 되면 동네를 어슬렁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을까 해서요. 그런 그 사람이 저에게 가끔씩 말을 걸었고 같이 산책도 나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사실 미자 너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지만 다 너가 좋아서 그래. 나한테 유일한 친구이자 여자니까. 나는 장가가기도 글렀고 네가 나한테 시집와라. 저는 전혀 그런 감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 부모님들에게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20이었고 그 인간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선을 봤지만 선을 본 여자들은 한 달도 안 돼서 다들 하나같이 학을 떼고 도망을 갔더군요. 언청이라서가 아니라 제멋대로 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장과 사모님도 괴팍한 성격의 자기 아들이 장가가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사모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네, 사모님. 뭐 시키실 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너 우리 윤성이 어떠니? 어떠냐니요? 주인집 아들님이죠. 윤성이가 원래 저렇게 성질 나쁜 놈은 아니었어. 어려서부터 놀림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자국이 남아서 그런지 남들 앞에 서기 부끄러워하더라. 사실 저놈 기 죽기 싫어서 괴팍한 척하는 거지 속은 정말 여린 놈이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오지 않을래? 딸 갖다 팔아버린 너네 부모님 다 알만하고 너 갈 곳도 없잖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먹고 자고 해라. 사모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깜깜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도 들어서 제 자신이 비참해서 더 슬펐던 것 같았네요. 제가 당장 그 집을 나간다고 하면 어디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대책도 없고 막막했거든요. 나이도 어렸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결국 그 집 괴팍한 아들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이랄 것도 없이 사진관에서 사진 몇 장 찍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의 완벽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집에 따로 일하는 사람 없이 온갖 자비는 다 제가 떠맡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결혼 전과 달라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가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저를 부려먹던지. 며느라, 겨울이라고 빨래 안 하니? 저기 쌓인 것 좀 봐라. 오늘 안에 다 빨아서 널어. 그리고 내일은 윤성이가 잡채 먹고 싶다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해라. 시킨 일을 다 하면 저는 잠깐 눈 붙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만 저에게 며느리라고 불렀다 뿐이지 제가 시종이라도 된 듯이 편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추운 날 얼음물에 그 많은 빨래를 하다가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감각도 없는 손으로 빨래를 다 한 후 주방에 들어가서 손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한 잡채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참 서럽고 삶이 고달팠지만 그래도 제 한 몸 누일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종처럼 지내면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애 소식이 없자 시부모님은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애가 안 생겨? 우리 집에 자식이라고는 윤성이 하나인데 네가 대를 이어줘야 할 거 아니야? 유전으로 치면 저희 부모님은 애를 넘치게 많이 낳으셨고 시댁이 아이를 갖기 힘든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욕바지 무녀마냥 모든 안 좋은 일이면 다 제 탓이 되고 입에도 담지도 못할 막말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팔다가 남아서 썩기 직전인 조청, 꽈배기가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밥을 차리다가 간을 본다고 한 젓가락을 주면 귀신같이 달려와서 타박을 놓았습니다. 아이고, 그걸 네가 왜 먼저 먹어? 부정타게. 욕심도 많다 많아. 그 좋은 꽈배기랑 조청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더 먹고 싶어? 어머니, 저 못 먹어서 아이를 못 갖는 거 아닐까요? 저도 쌀밥에 반찬 좀 먹게 해주세요. 백날 첫날 꽈배기랑 조청만 먹으니 입이 달아 죽겠어요. 얘 좀 봐라. 이제 대들기까지 해. 이리 와. 오늘 잡돌이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시몬은 빗자루를 들고 분이 풀릴 때까지 저를 내려쳤습니다. 제 몸에는 온갖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동상도 생겼다가 그냥 놔둬서 피부가 쭈글쭈글했고요. 남편은 부모가 번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고 노름을 하면서 망나니처럼 지냈고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폈습니다. 당시 저는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하던 찰나에 세상도 무심하시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하는 팔자네. 내 팔자는. 허탈하게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진짜냐? 거짓말 아니야? 제가 뭐하러 애가 졌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배가 자꾸 불러서 이상하다 했는데 날짜 따져보니까 애가 진 거 맞는 것 같아요.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해보자.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동네 의원을 찾아갔고 제가 임신 5개월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뱃속에 애가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경험 많으니까 배만 만져봐도 알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배 모양 보고 안다느니 그런 거 다 유언비어입니다. 아직 뱃속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낳아서 잘 키우세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사가 그런 것도 몰라? 딸이면 낳을 필요도 없는데 남의 집 사정도 모르고. 아이고, 됐어. 다시는 이 병원 오나 봐라. 그 이후로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밥을 차리다가 제가 입덧으로 헛구역질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애 안 낳아봤어? 난 만삭에도 밥 메고 일했다. 어머니, 저 정말 몸이 아프고 밥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서 죽겠어요. 참나, 어쩌라고 그럼, 응? 아들 낳으려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지금처럼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게 나가서 일손도 돕고 하던 대로 해. 그럼 저 아들 낳으면 저 대신 일할 식모 구해주시기로 약속해주세요. 약속. 그래, 까짓거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뭔들 못해주겠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이 지긋지긋한 고생은 끝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7, 8개월 차가 되니까 먹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무슨 부탁? 나 소고기 먹고 싶어. 태어나서 고기 먹은 게 손에 꼽힐 정도야. 맨날 조청에 꽈배기만 먹으니 너무 힘들어. 저는 간절하게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니, 다 잘밤에 뭔 쉰소리야. 소고기가 뭐 내 집게 이름도 아니고 뭐 그 비싼 걸 먹겠다고? 당신은 잘만 먹잖아. 난 먹을만 하니까 먹는 거고.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잡뼈 사다가 곰탕이나 끓여. 거기 붙어있는 고기라도 먹든가. 저는 임신을 하든 뭘 하든 그 집의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왔던 거죠. 저는 남편이 먹고 싶어 한다는 핑계로 시장에서 잡뼈를 사와서 곰탕을 끓이고 뼈에 붙은 얼마 안 되는 고기 살점을 미친 듯이 뜯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곰탕에 쌀밥도 말아서 정신없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주방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이 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분이 안 풀렸는지 발로 차대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너 먹으라고 곰탕하래? 이 집에 살게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쌀밥에 국을 말아서 먹고 앉았어? 저거 다 갖다 버리고 새로 끓여놔.
저는 혹여나 뱃속 아이가 잘못될까봐 배를 감싼 채로 남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얼굴에 시퍼렇게 피멍이 든 채로 시장에 가서 곰탕 재료를 다 새로 사와야 했습니다. 고깃집 주인이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꽈배기 집 며느리 맞지? 아이고 얼굴이 왜 이리 엉망이야. 그 유난스러운 집에서 어떻게 버티고 사나. 그 집 식구들 인정머리 없기로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 누굴 며느리로 드릴까 했더니 아주 노예로 부려먹을 심산으로 며느리를 들였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에 감춰뒀던 울분이 터져나와서 고깃집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수건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다 울고 갈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저 늦어서 갈게요. 그래 어쩌겠어.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아유 꼭 아들 낳아서 떵떵거리고 살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곰탕을 버리고 새로 끓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에게는 먹으라는 말도 없이 시부모와 남편만 둘러앉아 곰탕을 우걱우걱 처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며 침만 꼴딱꼴딱 삼키다가 물 달라고 하면 물을 따라줘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참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네요. 게다가 저희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뻔뻔하게도 동네 술집 여자랑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윤성 씨 당신 시장 다방 레지랑 바람 피고 다닌다던데 그 말 사실이야? 이 여자가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이래.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못 만났으니 마음껏 만날 거야. 나 좀 있으면 애기 낳아. 그때까지만 참을게. 외도까지 대놓고 하는 남편까지 두고 더 이상 못 살아. 못 살면 어쩔 건데, 이게 진짜 사람 화를 또 돋구네. 확 그냥? 지금 때리면 그냥 도망갈 거야. 남편도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너 애만 잘 낳는다고 약속하면 다시는 술집 여자 안 만나. 믿어봐. 믿을게. 남편과 아이 하나만 보고 견디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저를 버리면 저는 정말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꼭 참기로 했습니다. 산통이 와서 시어머니가 작은 방에 산파를 불러와 오랜 진통 끝에 힘겹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서성이며 애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파서 소리를 질러도 그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언제 나와? 멀었어? 사모님, 이제 머리 보여요. 금방 나올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 죽겠네. 아이고, 나온다, 나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산파가 말했습니다. 뭐가 없어? 계집애인가 본데? 산파의 말을 시어머니는 애 낳고 기지맥진한 저를 마구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재수없는 년이 아들을 낳을 리가 없지. 산파가 뜯어말린 후에야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지도 않고 욕을 해대며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파가 말했습니다. 애 낳은 며느리한테 미역국은 못 끓여줄 망정. 사실 아들이야. 하도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난리 바가지를 부려서 내가 약 올리려고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방금 아기를 낳은 사람을 이따위로 대. 아이고 세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저런 사람들 안 변해. 지금이라도 애 데리고 도망가. 딸이라고 했으니 붙잡지도 않을 거야. 저에게는 은인과 같은 산파의 말에 몸이 좀 풀리면 바로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틀이 지나도록 굶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방 레지를 데리고 집에 와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 좀 낳아줄래? 오빠, 난 아가씨잖아. 오빠, 와이프 있으면서. 그냥 애만 낳아줘. 아들이면 돼. 너한테 애 키우란 말 안 해. 너 가게 차릴 돈 줄 테니까 내 애 하나만 낳아줘. 술에 취한 남편이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부모가 잠든 새벽에 짧은 편지를 놓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아들을 제가 데리고 떠난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복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애를 들쳐업고 그 일은 새벽에 야반도주했습니다. 저는 갈 곳도 모르는 채 정차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푼으로 버스를 타고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또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 버스나 3번 넘게 갈아타고 저는 마침 생전 처음 보는 공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 처음 와본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품에 안겨서 우는 아이를 보며 악착같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 애만 있으면 돼. 나 혼자서 다 헤쳐나갈 거야. 그렇게 힘을 짜내어 저는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아이는 데리고 와서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에 시달리던 가발 공장에서 이미 주부 직원들의 아이를 데려다 놓고 봐주는 아이방이 있었습니다. 에이, 걱정은 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요. 집 없으면 공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 전기도 들어오고 나름 따뜻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마련된 곳인 것 마냥 제가 필요한 걸 다 갖춰서 내주었거든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발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저에게 단돈 1,000원을 주었습니다. 공장장님께 따졌습니다.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1,000원만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이상 받은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김미자 씨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네. 애 놀이방에 컨테이너까지 줬는데 1,000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장장 말대로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런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저는 닭장 같은 공장 안에서 1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아들은 점심, 저녁 시간에 잠깐씩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장 단지에서 나온 고철이나 깡통, 병 등을 모아서 고물상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모으지 않으면 아들의 분유값도 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제 몸이 아작이 나든 말든 아들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안 자고 모은 돈으로 월세방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새 커서 말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 옆집 아줌마네서 밥 먹어. 응,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주실 거야. 엄마 일하고 올 때까지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당시에 옆집에 전업주부로 있는 아주머니에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고 아이를 맡겼거든요. 다행히 성심이 고운 분이라 제 아들을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난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적적했는데 잘 됐네. 애기 엄마 걱정 말고 나가서 편히 일해. 고맙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못 배우고 못한 거 다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말문이 트이면서부터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인 6살 무렵에 한글을 다 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아들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신 모양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 흥부와 놀부 읽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근데 뒤에 내용을 제대로 못 읽겠어. 엄마가 읽어주면 안 돼. 저는 한글을 못 배웠으니 동화책을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빨래를 안 했네. 우리 진우가 책 읽고 있어. 엄마! 응. 엄마 한글 모르지? 이거 읽어봐. 아들이 손가락으로 동화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집었고 저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는 왜 한글을 몰라? 옆집 아줌마도 다 아는데 나도 다 아는데 왜 엄마는 몰라? 엄마 바보야.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못 배웠어. 진우가 엄마 한글 가르쳐 줄래? 싫어. 나 공부하기도 바빠. 엄마는 어차피 쓸 일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어린 아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저를 대면대면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다가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벽을 쳐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들은 결국 명문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엄마, 내 입학금은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없으면 내가 가진 거 몬들 다 팔아서 마련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진우 장하다. 정말 대견해. 저는 아들 앞에서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내일까지 입학금 봉투에 넣어두세요.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하고 1년을 다닌 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간 기간 동안 저는 열심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다녀온 아들은 전과는 달라져 있더라고요. 엄마, 나왔어요. 뭐 했어요? 냄새 좋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해놨어. 얼른 와서 먹어. 엄마, 저 이제 또 복학해서 2학년으로 학교 다녀야 돼요. 등록금은 있죠? 별 걱정을 다 안 해. 아무 걱정 마. 대학 졸업하고 또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지 내가 다 하게 해줄 테니까. 고마워요.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군대 가서 깨달았어요. 나중에 제가 효도할게요. 아들에게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군대에 다녀와서 성숙해진 아들에게 이해를 받은 것 같아서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아들의 남은 대학 3년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4학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아들 장가갈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에 일을 하러 갔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퍽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장님이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습니다. 아휴, 난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제 말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자 씨, 당뇨 수치가 표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대로 두시다가는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는 지경까지 갑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고 약 처방받아서 드셔야 합니다. 저는 당뇨고 뭐고 일단 죽는 병은 아니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요.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나중에 치료받으러 올게요. 합병증 생기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당뇨 무서운 병입니다. 네, 선생님. 우선 먹는 거 잘 관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에 부치면 식당에 남은 반찬이나 떡을 주워 먹었습니다. 당뇨에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과 동시에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 합격했어요. 다음 주에 연수 가고 그 다음부터 정식 직원으로 일할 거예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들이 신나서 저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니 저도 덩달아 기뻐서 정말 오랜만에 깔깔대며 웃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아들이 저를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에 저는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엄마였기에 아들이 장가갈 때 기죽지 않게 하려면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웬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진우야, 이분은 누구시냐?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내 아이 임신했대. 난 그럴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애 지우라고 해도 절대 못 지운다잖아. 회사에 알려지면 큰일 나고. 아들의 무책임한 말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책임 안 질 거야. 네가 한 짓에 책임을 져야지.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하고 일단 살아. 둘이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눈물을 훌쩍였습니다. 며느리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미용실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들어와서 지내. 내가 밥도 해주고 할 테니까. 아니에요. 며느리 뒷바라지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사는 원룸에서 지내면서 만삭 때까지 일할 거예요. 어이구, 몸도 무거운데 나가서 일을 한다고. 아서라,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내가 겪어봐서 알아. 사서 고생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그 흔한 입덧도 없고 저 건강해요. 며느리가 씩씩하게 대답했고 일도 다니고 싶다는데 못 다니게 하는 것도 부담이겠다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 오른쪽 발이 새까맣게 썩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처음으로 스스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피부 괴사라고 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약으로 해결할 단계는 넘었고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저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주사 꼭 맞아야 돼요? 네. 스스로 혈당 체크하시고 인슐린 주사 직접 놓으셔야 돼요. 저는 그날 병원비로 큰돈을 썼습니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사를 맞는 걸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사를 왜 놔요? 아니 그게 내가 당뇨가 좀 있어서. 당뇨요? 갑자기 왜? 엄마가 건강하셔야 태어날 제 아이도 맡아서 키워주셔야죠. 제발 몸 좀 챙겨주세요. 네? 아들은 저보다는 제가 일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서운했어요. 저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가며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해서 그런지 가끔 허리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아들과 식사를 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제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못 일어나겠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고 며느리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당장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저는 수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꼭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수술 비용이 된다고 해서 저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에게 제 수술비를 그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저 장가 갈 때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이걸 엄마 병원비에 쓰면 전 어떡해요? 아들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 어머님이 모으신 돈인데. 얼른 죄송하다고 해. 며느리가 말려도 아들은 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 통장에 겨우 5천 있는데 거기서 1,000만 원 엄마 병원비로 쓰면. 아휴, 나도 모르겠다. 늙으니 자꾸 병만 생기고. 참, 알았어요. 저는 제가 모은 돈을 제 병원비로 쓰는데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아들에게 준다고 했으니 아들도 자기 돈이라 생각해서 아까웠을 수 있을 거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참 희한했어요. 젊어서부터 고생한 몸이 저에게 시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대였던 제 몸, 여기저기 망가진 곳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허리였고 허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일주일이 넘게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후로는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자꾸 붓고 금방 피로해지고 방금 한 행동이 생각나지 않아서 한참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들이 어느새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그 통장에 돈 다 빼서 내 통장으로 옮기자고요. 왜 딴소리 하세요? 주기 싫으세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전세집을 구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네가 한 말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 그나저나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인슐린 주사 맞았어요. 인슐린 주사? 그걸 내가 왜 맞아? 제 말에 아들은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하다 치매까지 온 거예요? 엄마 치매까지 오면 누가 보살펴 준다고요? 몸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들은 핏대까지 세우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귀에서 손을 뗐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아들의 모습만 보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그때 당시에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들은 성을 내고 저는 머릿속이 뿌옇고 혼란스러워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 그 늦은 밤에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진입 구간 갈 길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뭐라고 중얼댔습니다. 그때까지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빵 하는 클락션 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말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그냥 사라져줘. 그게 날 돕는 거야. 그 끔찍한 말을 듣고 뭐라고 대꾸를 하기도 전에 아들은 저를 차가 다니는 도로로 밀어버렸고 그 후로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마치 긴 꿈을 꾸다 깬 듯이 눈을 떴고 제 앞에는 의료진과 며느리가 허둥대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자 환자, 정신이 틀어요? 이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며느리인데.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꺽꺽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진우 씨 이제 없어요. 죽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아들이 홧김에 차도로 저를 밀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음주운전을 했고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전복돼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 만나서. 아이고.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어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저는 뇌가 부어서 수술을 했고 3개월이나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나 병실에 누워 있었다고 하니 당장 떠오른 생각은 돈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병원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며느라, 나 지금 퇴원할란다.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 통장 가져왔어요. 통장에 얼마나 더 남아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살면서 본 적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0이 적힌 걸 보고 눈을 부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게 얼마냐? 어머님, 30억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나 봐요. 서류상 어머님과 이혼한 것도 아니고 진우 씨를 호적에 올려뒀었대요. 시아버지? 자초지종을 들으니 제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저를 도망치게 한 그 괴팍했던 남편이란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유산 상속을 받아서 제 통장에 다 넣어놓았던 겁니다. 아마 제가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저를 잃어서 비관한 걸로 보였겠지만 아들은 그냥 술 먹고 운전하다 죽은 겁니다. 난 그 사람한테 도망쳐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못 받아. 변호사가 찾아왔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편지도 잔뜩 써두고 유언장까지 남기고 가셨다네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입원한 기간 동안 남편의 유언장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에게 몹쓸 짓을 한 걸 반성하고 있고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나중에 자기 죽으면 전 재산을 저와 아들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잔뜩 써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편지를 남기고 시댁에서 도망친 후에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하반신을 크게 다쳐서 남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먹었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례로 돌아가셨대요. 홀로 남아 하반신이 불편해서 조청, 꽈배기 가게를 운영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다 정리했고 모든 재산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었고 유언과 유산을 남기고는 죽어버린 겁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렇게 괴롭혀놓고 이 많은 돈만 남기고 죽으면 어떡하라고. 저는 유언장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소중히 키운 아들도 복수하고 싶던 남편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분통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서 제 몸에 남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치매 증상이 생겼던 건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나타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제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고 2달 후에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든 30억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 죽고 자식 낳아서 혼자 키우고 있는 며느리에게 일단 10억을 줬습니다. 못난 내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어려서 힘들었던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받아서 우리 손주 잘 키워줘. 그거면 됐어. 어머니, 저 아파트 살 거예요. 어머니께서만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됐다. 혼자 살고 싶어. 그럼 같은 단지에 살아요.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실 때 마음껏 오시고요. 며느리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살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봐주면서 저도 같이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뜰히 저에게 한글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쓸 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쓰고 또 쓰고 연습장 한바닥이 꽉 차도록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미자, 이걸 내가 몰라서. 며느라, 내 이름 참 예쁘지 않니? 정말 예뻐요, 우리 미자 씨.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손주가 저를 와락 끌어안고 미자 씨, 우리 미자 씨라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사실 태어난 후에 저는 아들이 폐륜짓을 하다가 죽게 된 것도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도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살뜰히 저를 신경 써주는 며느리와 손주를 보면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에 노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면서 제 또래 친구도 사귀고 지금은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너도 나도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새 출발해서 잘 사는 모습 보고 싶다. 지난 일을 후를 털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 우리 손주 예뻐해주고 자상하고 정직한 사람이기만 하면 돼.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만나. 며느리는 그 이후에 한의사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저에게도 가끔 밥을 사주면서 만남을 갖고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인상이 참 푸근하니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맥 좀 짚어드릴게요. 손줘보세요. 저는 괜히 긴장하라며 손을 내어줬고 그 한의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 건강 이야기 매번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며느리는 정말이냐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손주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도 봐줘요.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지훈이 큰일 났네. 그 말에 울상이 된 손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 아파요?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서 큰일 났다고. 우리 지훈이 지금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주라. 그리고 이제 아저씨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 그 말에 신이 난 손주가 아빠라고 부르며 며느리가 재혼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왠지 가슴 한켠이 시렸지만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어찌나 귀엽고 순한지 모릅니다. 저만 보면 까르르 까르르 웃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예쁜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느리가 이번 제 생일에 칠순 잔치를 할 거라며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칠순 잔치가 웬 말이야. 나 뜨거워서 안 할란다. 칠순 기념으로 파티하는 거죠? 제가 유명한 트로트 가수도 섭외할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알았죠? 누구 섭외할 건데? 나는 김영웅이가 좋던데. 아,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네요. 곤란해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지.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이제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상 칠순 잔치를 한다고 하니 저도 모르게 좀 기다려지네요. 제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아들 앞세워 보낸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도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 안 하려 합니다. 죽지 못해 살았던 제 우여곡절 많고 어려웠던 인생이 이제서야 보상받게 된 거라고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기관에 전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제 도움을 받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좋은 기운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할미의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모두들 후회 없이 잘 살다 가길 기도하겠습니다.